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세기 전반 고구려의 동천왕과 오늘날 중국 강남 지방에 있었던 손권의 오나라의 해양 군사 동맹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고구려 해양활동의 전기를 이룬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994년도에 고구려 해양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2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고구려는 내륙수군 활동을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해양 활동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해양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저의 추정이었습니다. 당시 연구를 하면서 중국 세력을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삼국지 그러면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을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는 고구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삼국지 역사책에 5세에 보면은 고구려 동천왕과 손권과의 해양 군사 동맹에 관한 사실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었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당연한 거겠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록들을 보면은 바다를 통해서 해양 외교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고구려와 오나라뿐만이 아니라 오나라와 공수지 정권 간에도 해양 군사 활동과 외교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고구려도 동천왕 이후에 위천왕, 고국권왕 이 시기에는 비록 이 아래만 지역에 해당하지만 치열하게 해양 군사 외교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저는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삼국지 시대가 되거든요. 한나라 그리고 후한이 멸망하고 삼국지 시대가 돼서 생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조조의 위나라 그리고 유비의 청나라 그리고 남쪽에는 손권의 오나라가 있었거든요. 이들 간에 치열한 긴박한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적벽대전은 209년에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역사가 달라지죠. 관우가 죽고 그리고 조조가 죽고 유비도 죽고 그리고 234년에는 제갈공명도 죽거든요. 그런데 동천왕 간의 외교관계가 맺어진 것은 233년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고구려의 존재는 중국 지역에 충분히 알려졌고 그리고 역학 관계가 있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오나라와 고구려 관계는 233년에 처음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뛰어났다는 지략가인 제갈공명은 고구려 존재를 알았을까? 그리고 알았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했을까? 이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알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전부터 고구려 존재는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삼국이 쟁패전을 벌일 때 위나라와 공선시 정권과 그리고 고구려 간에는 어떤 모종의 사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갈공명으로 봐선 당연히 알죠. 그런데 제갈령은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병법관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강태공, 두 번째는 관자, 세 번째는 한신, 그리고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제갈공명, 제갈량인데요. 그가 쓴 제갈량 시임서에는 동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군사적 능력을 주의하라는 뉘앙스의 글이 실려 있는데 당시 동의는 상황으로 봐서는 역시 고구려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전개를 보면요. 이미 모든 영웅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거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힘을 팽창하고 있었을 때죠. 모든 전쟁은 육지에서 일어납니다. 다만 209년의 적벽대전은 거대한 이런 호수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호수는 막힌 호수가 아니라 양자강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말씀 드릴게요. 우리 양자강 전투 그러면은 조그만 강에서 우리가 한강이라든가 대동강이라든가 낙동강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바다 같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 오나라의 수도였던 오나라의 남경적은 그 이후까지도 중국의 모든 거대한 군선들과 함선들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지금 상해부터 300km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는 항구가 바로 거기거든요. 또 예를 들면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벌일 때 특히 당나라의 전선들이 만들어진 장소는 산동 지방의 그 길과 함께 대부분 이렇게 양자강 상류에 가까운 사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적벽대전이 벌어진 그 장소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사실은 육지에 벌어진 수전이지만 거의 해전에 버금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쟁은 대부분 육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육군 병력의 핵을 이루는 것은 기병과 보병인데요. 특히 기병이 중요합니다. 기병. 그런데 이 북쪽 지역은 얼마든지 말을 구할 수가 있지만 남쪽에 있었던 오나라는 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을 구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적대국인
위 지역으로부터 말을 수입하지만 그래서 오나라가 파견한 100척의 선단이 쭉 북상을 해서 요동반도에 상륙한 다음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공선시 정권과 교류를 하고 동맹을 맺고 말과 그리고 담비 가죽과 기타 토산물들을 싣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군사 외교가 성공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시기에 해상봉쇄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건 그들의 생각이죠.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상봉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역사적인 거대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왜 우리 역사에는 적용시키지 않죠? 당연히 해상봉쇄가 이루어지고요. 제해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나라의 이런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하가 이끄는 선단이 내려오다가 폭풍으로 잠시 피했을 때 광주 해상에서 우리나라는 오나라의 선대를 공격해서 주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나라는 결국 성공해서 말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선시 정권에게 연왕이란 지위를 부여하면서 정치적으로 동맹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233년에 오나라의 사신단이 이렇게 요동반도에 상륙을 했었는데 공선시 정권이 배반을 한 겁니다. 위나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오나라의 사신단들을 주사를 줍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신단들이 탈출해서 산속을 수십 일간 헤매다가 고구려 영역 내에 들어갔다는 것이 삼국지 5세에 나오는데 그리고 동천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고구려 동천왕과 고구려의 전략가들은 이런 사실을 활용을 했을 겁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국제무대에 진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선시 정권, 위나라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배후에 있었던 또 다른 정치 세력인 오나라랑 군사동맹, 정치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많은 물건들을 이 지역에 팔고 이 지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무역망도 확장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제 관점입니다. 물론 고구려는 해양활동을 활발히 해야만 되거든요. 이런 동아지 중에 지정학적 조건을 볼 때, 특히 황해를 놓고 볼 때 고구려 입장에서는 황해를 진출해야지만은 바레만과 그리고 산동 지역과 심지어 이 아래 지역까지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화북 세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해양 군단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들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양 활동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된 겁니다. 오나라는 강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가장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즉 항해술, 조선술이 뛰어났죠. 오나라 선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데요. 이미 오나라의 선대가 필리핀 지역을 공격합니다. 대만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북베트남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역과 꾸준하게 무역망을 확장시키니까 오나라는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가 이런 국제정세 흐름을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감지했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난 것은 분명히 알았으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해양활동 능력을 강화시키고 해양군사 동맹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국제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다시 오나라까지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돌아가겠을까요? 고구려의 조이, 선인 등이 탄 제가 오나라 사신과 함께 이런 항로, 제가 그린 항로인데요. 이렇게 압록강 하구를 출항한 선단들은 황해의 종단항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 길을 따라서 가서 다시 남경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이들이 타고 간 배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배를 조종한 사람들은 즉 항해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당연하잖아요. 고구려 사람들이죠. 다만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강배와 바닷배는 다르고요. 연안배와 원양배는 다른 겁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수군은 연안과 근해에서 활동하는 배고요. 일본 배들은 먼 바다까지 나가는 배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구려의 능력으로 황해 종단 항로를 활용해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배를 만들 능력은 없는 것이죠. 고구려를 피신했던 온 나라 사람들의 능력, 기술적 지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고구려가 고구려의 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날의 상해 지역을 통과해서 남경까지 갔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배에는 많은 물건들이 실려 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구려의 중요한 술품이고 훗날 바레인들의 주력 상품이었었던 모피, 그 중에서도 담비가죽 천장이라든가 할개피 열묶음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토산물과 함께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자랑하는 무긴 각궁까지 실려 있다는 겁니다. 각궁, 맥궁,
단궁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고구려 각궁까지 명실공히 군사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오늘의 선군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고구려 동천왕을 선우로 봉합니다. 선우라는 것은 북방 유목민족들의 수장에게 붙이는 명칭이거든요. 이를테면 흉노인들의 수장은 선우였습니다. 선군은 동천왕을 선우로 봉하고 그리고 다시 사실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죠. 국제관계란 것이 얼마나 냉엄합니까?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이런 각국 간의 치열한 정보전과 함께 치열한 외교전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위나라의 압박으로 인한 공손씨의 배반, 이로 인한 오나라와 고구려의 교류, 그리고 오나라의 대북방 군사동맹은 당연히 위나라에서 차단이 됐었는데 이제 또다시 고구려와 오나라 간의 군사동맹이 맺어지고 말이 오고 갑니다.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위나라에서는 233년에 첫 교류가 맺어졌는데 그 다음엔 233년에는 위나라의 국가 고구려 사실을 보냅니다. 그리고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요. 협봉을 해서 공소년을 쓰러뜨리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나라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위나라가 고구려를 압박했다고 보는 것이죠. 단순하게 공소년을 협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나라와 고구려 간의 모종의 정적 동맹을 요구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관계가 좀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선군은 다시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쭉 북상해서 오는데 이미 고구려는 위나라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사신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수도까지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고구려의 정책적 실수를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고구려와 위나라는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교 근공, 먼 곳은 친하고 가까운 곳은 공격하고 그리고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영토를 확장시키고 주변국을 그 영향권 안으로 흡수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위나라는 당연히 공손시 정권을 쓰러뜨리고 고구려를 영향권에 집어넣는데 이런 불가피한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차라리 오나라 군사동맹을 맺어서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요. 고구려가 해양력을 강화시키면 오나라 연합해서 얼마든지 바레만이라든가 산동만의 위나라 해안지방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일단 압력에 굴한 것으로 보여져요. 사료를 놓고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5년에 사신이 도착했는데 고구려 동천왕은 사신단이 수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신단이 항의를 하니까 이때 고구려에서는 말 수백 피를 기증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신단이 타고 온 배는 적기 때문에 80필의 말만 싣고 돌아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래서 공식적으로 고구려와 오나라 간의 교류는 끊어지는데요. 그리고 236년에는 고구려 동천왕이 사신의 목을 참수해서 위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파국 상태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혀 상반된 기록이 나오는데요. 위나라의 압박을 받고 고구려는 오나라의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그렇다면 고구려와 위나라의 관계는 동맹관계 또는 우호관계를 됐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역사를 보면 늘 이런 평가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요. 사건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고구려 동천왕의 치명적 실수고요. 이 사건의 역할로 인해서 고구려는 말 그대로 국난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그 국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요.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고구려와 위나라가 관계가 맺어지는데요. 초기에는 사이가 좋았겠죠. 그런데 237년에 가면은 다시 오늘의 선군이 요동 공격전을 펼치게 됩니다. 군사 2만을 파견해서 위나라를 공격하려는데 실패하거든요. 오나라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방에서의 말도 수입해야 되고요. 위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공손시 정권이나 고구려 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군은 과감하게 237년에요. 2만의 병력을 파견해서 위나라를 공격하는데 그때 고구려 사신을 보내서 협공을 제안을 해요. 당연히 고구려는 거절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고구려와 오늘의 관계는 끊어지고 이제 위나라와 고구려는 초기에는 이처럼 관계가 좋았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도 원교 근공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정학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정학적 관계는 필연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고구려와 중국의 화북 세력 간에는
갈등과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중국 지역이 통일하면, 특히 화북 지역을 통일하면 반드시 동쪽으로 공격을 하고 주된 공격의 대상들은 오늘날의 남만주 일대와 한반도라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도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데요. 위나라가 드디어 고구려를 배신합니다.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위나라 장군 관구검의 침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역사 잘못 배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갑자기 위나라 장군 관구검이 침입을 했는데 동천왕이 이들을 막아내고 처음엔 승리를 거뒀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해서 국도인 공내성이 점령당하고 동천왕은 이렇게 동쪽 끝까지 도망갔다고 배웠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전쟁이 발발했는가였거든요.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요체고요. 그리고 지금도 필요한 건 그런 역사 인식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가 중요한데 우린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요. 갑자기 중국이 쳐들어왔으니까 때로는 점령당하고 패배했고 때로는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긍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부정적이고 폐쇄적으로 평가하는 역사 기술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233년부터 있었던 고구려와 오나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겁니다. 242년부터 259년까지 고구려와 위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고구려 공격을 하고 다시 위나라가 반격을 가하고 그리고 244년에는 고구려 요동군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245년에 위나라가 부여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자고 협공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246년 2월 달에는 위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 당시 때 고구려 동천왕이 보병과 기병, 보기 2만을 동원해서 위나라 관공의 군대를 아주 대패시킵니다.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기 5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승리를 거뒀는데 이때 유인작전에 걸려서 결국은 고구려군이 대패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1만 8천 명이 죽고요. 그리고 간신히 1,000명의 기병만 거느린 채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세기 전반 고구려 동천왕과 그리고 강남 지방에 있었던 손권의 오나라의 해양동맹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라는 소설 속에 등장한 이 삼국의 역학관계에 고구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역사의 실상을 좀 더 알고요. 그리고 왜 역사가 현재에도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천왕이 만약에 오나라의 교류를 지속시키고 해양력을 강화시켰다면 고구려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론해 보세요.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는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겠죠. 중국의 강남 지방에서 온 문화들은 중국 강남 지방의 문화가 아니라 이미 그 당시 때 오나라는 오늘날의 필리핀 지역을 공격하고 대만을 공격하고 북베트남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무역망이 확장이 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구려에 전달되면서 고구려는 보다 국제적인 국가가 되고 그리고 문화가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부유했겠죠. 당연히 고구려의 중요한 토산물인 말이라든가 모피라든가 또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을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바로 정치 군사력입니다. 고구려의 군사력이 팽창되겠죠. 육군과 기병, 보병 위주의 군사력에서 이제는 해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역학관계입니다. 국제질서에서 고구려의 지위가 급상승하게 되는데 해양력이 없을 경우는 고구려와 공선씨와 위나라는 육지를 접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그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군사동맹을 통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고구려와 오늘의 군사동맹이 맺어지면 이 중간에 있는 위나라 그리고 요동지방에 있었던 공선씨는 상당히 고구려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발전시켰다면 연합작전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양군사작전이 그런 겁니다. 요동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해만 내려서 산동반도에서 이런 지역은요. 만약에 마음만 먹게 되면 그 이전에 오늘의 선단이 못든과 똑같이 그리고 고구려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해양연합작전에 의해서 위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포기해서 오나라를 배신하고 심지어 사신들의 목을 쳐서 위나라에 보내기도 하고 그 결과 오나라의 도움 없이 위나라의 공격을 받다가 동천왕은 수도가 함락당하고 자신은 동쪽 바다 끝까지 피신하는 그런 결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 국가에서 외교적 입지를 정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역사를 통해서 이런 눈을 기르게 되고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 고구려는 해양 활동 능력을 확장시키면서 역사 발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발해만에서 이루어진 고구려의 미천왕, 뒤를 이은 고국원왕과 중국 지역과의 해양 군사 외교 그리고 군사 동맹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단계는 광개토 태양 때의 뛰어난 해양 군사 작전과 해양 외교를 말씀드릴 겁니다.